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더 로이어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정준입니다.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더 로이어?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드라마 대사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가까이 있고 그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멀게 느껴지는 법률에 대해서요, 저희가 알기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정확하고 명쾌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KNN이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제대로 된 법이 살아있는 따뜻한 세상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한번 뛰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더 로이어를 이끌어주실 열혈 사무장도 함께합니다. 류상현 사무장. 반갑습니다. 발로 뛰고 열정으로 사건을 헤쳐나가는 류상현 사무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분들께 찾아뵐 예정인가요? 사실 흔히들 저보고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예. 류상현 사무장 정도면 법이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요? 하지만 법이 없으면 저는 굶어 죽습니다. 처자식이 있는지라 네. 법대로, 그리고 여러분들께 아주 쉽게 개인 법률 사무소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류 사무장의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참 이제는 이별하고 싶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생활 많은 부분에서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와 권리 그리고 재산권 등을 침해받으면서 갈등과 분쟁도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코로나19와 법률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법률적 기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따뜻한 정의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실 법률 전문가 세 분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은 지 1년.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중국발 우한 폐렴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35세 중국 국적 여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1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감염에 대한 공포는 전국적으로 퍼졌고 1년 동안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8만 4천여 명. 지금도 감염의 일상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사회 곳곳이 멈춰서 버렸고 예측 불가능한 시기에 감염병이 오랫동안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필연적으로 많은 법률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난 종교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그리고 확진자들의 허위 진술로 인한 지역과 개인 간의 구상권 청구 소송. 이 때문에 이번 일을 초래한 진주시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부당 해고, 백신에 대한 여러 분쟁들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재 각종 법적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변해버린 삶, 이로 인한 법률적인 분쟁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현명하게 헤쳐나가기 위한 법의 역할에 대해서 더 로이어와 함께 고민해봅니다. 네, 정말 작년부터 지금까지 올 한 해를 돌아본다면 이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밥 한번 먹자. 예전에는요, 이게 참 인사치레로 했던 말이라면 요즘에는 정말 소중하고 간절해진 문장인데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 종식에 역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좀 법률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여러 가지 소송들이 생겼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 변호사님? 예, 지난 한 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자가 수치 위반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발되어 가볍게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진단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역 비용에 대해서 그 개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로부터 그 방역 비용을 구상하는 소송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시간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층간 소음의 문제라든지 우리 개인 간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사건이나 예. 업무방해 등의 사건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소송하면 뭐 어떤 감정적인 트러블이 소송으로 발전이 된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도 꽤 늘어났다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실형이 선고됐었는데요. 예. 이분은 자가격리자임을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다중이용시설 등을 활보하다가 붙잡혀서 다시 임시생활시설에 재격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탈출을 해서 도주를 했기 때문에 두 실형이 번씩이나. 선고된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종종 있는데요. 모두 자가격리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어려움을 참지 못하시고 외출을 살짝 했다가 네. 모두 발각돼서 벌금형이 선고된 예입니다. 네, 정말 뭐 자가격리 얘기는 들어봤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두 번씩이나 이탈을 하셨고. 그런데요, 자가격리 위반이라든지 동일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벌금을 받고 어떤 경우는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건가요?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코로나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 지시를 거부하게 되면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가격리나 입원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위반 횟수나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성 등을 기준으로 양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요,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법적 분쟁들을 몇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사건들을 좀 집요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한 류성현 사무장. 아, 그렇죠. 예. 법을 굉장히 사랑하는 남자 류성현 사무장이 여러분들께 아주 그 집요하고 깔끔하고 세밀하고 집중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예. 바로 법률로 본 코로나19 사건 일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19와 뭐 환불 원정대 그리고 네. 뭐 개인의 자유와 공익적 제한. 세 번째는 코로나19 시대에 해고에 찐 이유. 예. 그리고 소리 없는 아우성. 자영업자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아하. 사실 이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들입니다. 예. 자, 첫 번째 일지부터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코로나19와 환불 원정대입니다. 자, 이 환불 원정대라고 하니까 느낌이 좀 팍 오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을까요? 정말 그 환불 원정대라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됨에 따라서 예. 정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계약 해제 그리고 계약 관련 분쟁을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요겁니다. 예식장 위약금 분쟁입니다. 아하. 왜 그러는지는 우리 강인실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원래 예식장은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두잖아요. 그런데 작년 3월에 봄 예식 준비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뭐 충격, 경악, 뭐 그 자체를 몸소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하고 여보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예식장을 예약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결혼식을 연기를 하거나 취소를 시키는 커플들이 굉장히 뭐 제 주변에도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예식장은 50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인데 네네. 예식장 측에서는 신랑 70명, 신부 70명 이렇게 보증 인원이 있다 보니 아하. 이걸 강행하기도 그렇고 취소하기도 그렇고 정말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계약금 환불하고 위약금의 감면 여부 등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고객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기본적으로 지배를 받는데요. 그런데 이 계약 내용 중에는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약관이라는 걸 보면 깨알같이 이렇게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불리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까지는 이 부분이 커버가 돼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분쟁이 빈번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약관을 개정을 해서 코로나같이 감염병 예방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환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계약을 환불할 수 있으면 계약금도 반환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방역 단계에 따라서 위약금도 감면을 전부 또는 일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 표준 약관대로 계약이 작성되어야만 이 약관 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공정거래위원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뭐 시설 폐쇄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위약금을 뭐 내지 않고 뭐 단계가 2단계면 40%만 내고 이런 내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단계에 따라서 만약에 폐쇄 명령이 떨어지면 전액을 위약금을 감면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단계에 따라서 40%, 20% 순으로 감면 단계가 정해집니다. 또 다행인 건지 예식장 관련한 분쟁은 현재 또 지자체에서 조정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명칭은 상이하지만 예식 관련 등 분쟁 조정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성공 사례를 보면 계약 당시에는 최소 보증 인원이 160명이었는데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 50인 이하로 줄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위약금을 배상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부산시가 중재해서 최소 보증 인원을 50명으로 줄이고 예. 대신 2년의 사용 기한을 둔 부패 이용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중재를 했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사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 놓치지 않고 좀 꼭 확인해야 할 조항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예,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코로나19랑 관련된 개정된 표준 약관을 참조하시고 이대로 계약이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표준 약관을 잘 찾아보라는 말씀이셨는데 이거는 글씨가 좀 크겠죠? 이렇게 약관 같은 거 보면 깨알 같은 글씨여서 사실 제발 좀 그 크게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계약서 내용에 밑에 뭐 잘 읽어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예. 저 또한 역시 뭐 휴대폰을 개통할 때 밑에 안 보입니다. 그냥 사인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꼭 잘 읽어보십시오. 네. 자, 이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류상현 사무장. 네, 법리로 본 코로나19 사건 일지. 두 번째는 개인의 자유 대 공익적 제한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게 되면서 사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예. 확진자 동선을 이제 뭐 관리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다는 것.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보영 변호사님. 예,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이동 제한 조치가 초반에 내려져서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었었고요. 최근에는 종교의 자유가 문제가 되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전에 2015년에 우리는 메르스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보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예방법에서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그 규정에 의하면은 감염 환자의 이동 경로, 그리고 이동 수단, 그리고 진료 의료 기관, 그리고 접촉자 현황과 기타 국민들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알아야 될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경우에도 접촉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이라든지 예. 구체적 주소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공익을 위해서 이제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확진자 동선 공개가 이루어졌는데 이 정보가 공개가 되면서 때 아닌 사생활이 노출이 되고 그리고 인터넷에 유포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요구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감염병 예방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형사처벌까지 되지는 않는데요. 다만 보건당국의 정보 공개에 대해서 왜곡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추가하여 유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경상남도 양산입니다. 양산이 신도시의 모 카페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떤 글인가요? 저기 몇 도에 코로나19이란다. 19 걸렸단다. 저 웃잖아. 예. 우리 감염되는 거 아이가 하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거리가 멀어지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을 파헤쳐 보니 모 A식당에 다녀갔다는 이유만으로 A식당이 폐업을 해버리고 예. 이런 상태는 사실 국가적으로 뭐 좀 소송을 혹은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변호사님? 네. 국가가 만약에 불법 행위를 했다면 국가 배상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동선 공개는 적법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손실보상이라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요. 손실보상이라는 건 국가가 적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받게 되면 네. 그 개인에게 그 희생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이 손실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현재 국회에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좀 지켜봐야 할 일이네요. 자, 확진자의 동선 공개 논란도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1년 내내도 지속이 되고 이어지고 있으면서 우리 모두가 예전에 누리던 권리들을 정말 제한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요즘에는 또 어디를 가더라도 QR코드 체크를 해야 되고 방명록을 또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 같아요.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디 머물렀는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자유의 침해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자는 그런 공익적 차원과 내 개인의 사생활 그리고 재산권 보장이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이익충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10조부터 36조까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에 37조 2항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기타 공공복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법률로서 그 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어떤 그런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의 침해를 최소화했는지가 이제 핵심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법적 문제들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개인의 자유 대 공익적 제한 논란 저희가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사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 사무장. 자, 정말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제가 뽑은 이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자가격리 권고 위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예.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휴양지 제주도에 위치해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주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앞장서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살고 있는 미국 고교의 우리 유학생 딸과 어머니의 이 두 분이 정부에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들어가게 되면서 있었죠, 제주도의 사건이. 피해 업체 2곳 그리고 자가격리 그분 때문에 자가격리를 했던 사람이 2명이 되게 되면서 예. 참 이게 그 1억 3,200만 원의 소송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제주도는 여행을 다녀간 모녀가 여행 당시부터 이제 초창기부터 이제 의심 증상을 알고도 병원을 방문한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 방역 조치 등에 사용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도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었죠.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1회 공판 기일이 1월 29일 날 지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연기되어 3월 19일에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사건의 결과는 좀 더 재판의 진행 경과를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제주도를 방문한 그 모녀처럼 자가격리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이런 질문 드릴게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이게 좀 혹시 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예, 뭐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라면 당연히 보장이 되겠습니다만 일상생활이라는 건 날마다 반복되는 보통의 일입니다. 네.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거주지를 이탈하는 것은 아주 비일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네. 보장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가격리를 위반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네, 우리나라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 코로나 사태가 심해지면서
법정형을 대폭 상향한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2020년 4월에 수도권에서는 60대 남성이 자가격리 무단 이틀에 대해서 최초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었고요. 예. 또한 그 즈음에 자가격리를 위반한 20대 남성에 대해서 실형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류생환 사무장,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법률로 본 코로나19 시대의 사건 일지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시대 해고의 찐 이유입니다. 실제로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지난 7월 본인은 계속 다니고 싶으나 회사에서는 그만 나오십시오라고 한 해고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니 정말 그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가운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원고 사직이 3위였고요. 그리고 2위는 정리해고 33%네요. 그리고 부당해고가 바로 33.5%나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이런 권고사직, 정리해고를 받는 이 퍼센테이지가 68.1%나 된다고 합니다. 예. 자,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에서 경영상의 악화 이후로 이 부당해고를 하고 권고사직을 하고 정리해고를 하게 되면서 분쟁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기막힌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코로나 때문에 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좀 그만두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진짜 옛날 옛적에 IMF 시대보다 더 힘들다라는 그러니까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근데 그 정리해고를 당하시고 그리고 권고사직을 당하신 분들 역시나 집에 가정이 있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 가장의 무게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한 이 책임감이 얼마나 클지 참 가늠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가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드라마로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지금 함께 한번 보시죠. 아이, 설마 아니겠지. 열도 없고 목도 안 아프고. 여보세요? 예, 전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그렇게 저는 코로나 확진자 N번이 되었습니다. 저 외근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확진자 수도 좀 줄고 잠잠해질 것 같은데 너무 예민하게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거리두기도 일단계구만. 에이, 그래도 조심해서 나쁜 거 하나도 없지. 어릴 때부터 청결이 몸에 밴 덕에 코로나 감염은 그저 요즘 핫한 뉴스거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군데? 친구 호진이.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인수야, 자나? 자다 깼다. 뭔 일 있나? 인수야, 진짜 미안한데 나 코로나 감염된 것 같다. 오늘 검사하고 왔는데 지금 열도 나고 목도 아픈 게 아무래도 맞는 것 같다. 불현듯 이틀 전 짧은 만남이 생각났습니다. 야, 이 얼마 말고 얼굴 까먹겠다 임마. 자씨, 형님이 네 결혼식 못 갔다고 섭섭한 거 아니지? 아유 뭐 조금 섭섭하긴 한데 뭐 바쁜 못 올 수도 있지. 이 마음 넓은 형님이 이해해줄게. 출장이지만 잠깐이라도 네 얼굴 보니까 좋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라 반가움이 앞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치겠다. 마스크 잘 쓰고 손도 잘 소독하면 커피 한 잔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친구가 감염됐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죠.
자기야, 일어났나? 일어났다. 뭐 밤새 연락하거나 어디 아픈 곳은 없었나? 지금은 괜찮다. 자기는 뭐 연락하나 아픈 데 없나? 나도 증상은 없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곧장 회사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침 일찍부터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인수 씨, 무슨 일이야? 예,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증상이 있어서 양성 판정을 받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근데 저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합니다. 그래? 친구가 양성이야? 아니요, 아직 양성 판정을 안 받았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재택근무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 그러고 인수 씨도 검사 받아보고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줘. 예, 알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계속 연락이 안 되는 친구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상황이 두렵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내와 저는 격리된 채 두려움과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사흘이라는 외로움과의 사투. 결국 불행 중 다행인지 저만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미한 미열 증상만 있던 저는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됐습니다.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닌데 저를 향한 비난과 원망의 화살들. 제가 두려움에 떨며 병마와 싸우는 동안 세상 밖에서 저는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밀려오는 죄책감을 애써 외면하며 회복에만 집중했습니다. 여보세요? 주치 선생님께서 퇴원하라고 하시네요. 자세한 내용은 곧 알려드릴게요. 들고 나가실 물건하고 버리실 물건 미리 구분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씨 오늘 출근한다던데 괜찮겠지? 아니 뉴스에서 보니까 완치됐다가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더라고. 나도 그 뉴스 봤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같이 일하지? 너무 찝찝하다. 퇴원 축하해 인수 씨. 예. 그래 치료 받는다고 고생 많았어. 지금은 아프진 않고? 예, 괜찮습니다. 저는 증상이 경미해가지고 미열이랑 목이 살짝 아픈 정도였거든요. 다행이네. 그러면 지금 휴유증이나 그런 증상은 없고? 이제 괜찮습니다. 멀쩡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하는 동안은 꼭 마스크 쓰고 될 수 있으면 개인적인 모임이나 외부 활동은 좀 자제합시다. 예? 혼자서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 예. 재밌게들 하십니까? 아이고 그래. 아이고 전무님이 아까 내 찾는 것 같아가지고. 참. 마치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인 양 피하는 동료들. 인수 씨, 회사 밖에서 자유롭게 일해보는 건 어떨까? 예? 아니
그 말씀은 저보고 그만두라는 말입니까? 완치는 됐지만 어쨌든 인수 씨 개인 활동으로 코로나에 걸렸잖아. 그 인수 씨로 인해 가지고 회사 전 직원이 2주 동안 재택근무를 했었고 회사도 적잖은 피해를 봤었잖아. 그래도 저도 나름 노력했습니다. 그 검사 받기 전에 회사에 알렸고 스스로 자가격리도 했고요. 그리고 확진자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수 씨에 대한 회사 직원들이 신뢰가 크게 떨어졌어.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할 수밖에 없네. 저도 피해자지만 코로나를 퍼뜨리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현실, 마치 한치 밑도 볼 수 없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러운데 완치가 됐는데도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나가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2주간 재택근무를 했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동료들의 이 불안감 조성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사실 명확한 해고 사유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박 변호사님? 네, 해고 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네. 인수 씨를 보면 정부의 공식적인 방역 지침을 어기거나 고의로 회사의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회사에서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네, 맞습니다. 인수 씨가 받아들이기 힘든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인 것 같은데 자, 만약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직을 권고받는다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법적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근고사직이 무엇이냐, 또 해고와 어떻게 다르냐라고 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해고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시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해고는 사업자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또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그 경영상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사실을 밝혀야 되고요. 또 해고를 하기 이전에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라는 네. 사실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사가 정상화된다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될 업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네. 이에 반해서 근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그만두시오라는 근고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그만두시오라고 근고하는 건 똑같지만서도 동의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근고사직을 받을 경우에는 근고사직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네. 그래서 해고와 어떤 법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사직서를 제출해야만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만 나오시오라고 해도 본인이 일을 하겠다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화면으로 만나본 사연의 주인공은요.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됐을 때 1단계였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나다가 이제 확진이 된 경우인데 만약에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회사가 뭐 대면 금지, 뭐 회식 등을 금지한다는 수칙을 제시를 했는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뭐 해고나 권고사직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예, 아닙니다. 수칙을 어긴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네. 해고는 징계 사유 중에서 가장 세고 무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고가 되려면 근로계약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수칙 위반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로 인한 결과, 근로자의 평소 행실들은 모두 종합적으로 따져봐서 네네. 해고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권고사직을 통해서 뭐 직원 수를 줄이는 회사라든지 사업주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라서 원칙적으로는 쌍방합의에 따른 것이라 부당해고가 될 수 없습니다. 네.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거부할 수도 있죠. 만약에 회사가 근로자의
권고사직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압박, 협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정당한 이유가 없이 단순히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뭐 크고 작은 회사, 정말 뭐 그 대규모든 뭐 중견기업이든 정말 소상공인이든 직원을 뽑기에는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다, 매출이 급락을 했다, 네. 혹은 뭐 무급휴직을 좀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일자리를 하루에 아침에 뺏긴다는 이 사실에 참 뭐라 말을 못할 정도로 가슴이 많이 아픈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해서 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거든요. 분명히 영업이익 그리고 회사가 잘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권고사직을 억지로 강요하는 이런 분들을 뭐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허. 근로자 혹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있습니까? 강은실 변호사님. 네, 당연히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요. 또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시는 게 간명하겠습니다. 네. 이 경우는 만약에 해고가 부당한 경우라면요. 일단 복직을 하실 수 있고 복직이 어려운 경우라면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금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5인 이상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거네요. 자,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요, 권고사직 그리고 부당해고의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리해고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꽤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매출 감소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했는데 임금 체불이라든지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경영자와 직원들이 분쟁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했고 그래서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럴 때도 좀 경영자가 처벌을 받습니까?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그리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을 하기에 앞서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라는 엄격한 기준과 방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네. 단순히 매출이 감소하거나 일시적으로 경영 실적 악화에 따른 정리해고를 실시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에 해당을 하는지 잘 봐야겠네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그런 노사관계, 이웃관계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법률로 본 코로나19 사건 일지 마지막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바로 소리 없는 아우성, 자영업자의 눈물입니다. 네. 요즘 참 많이 힘듭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뭐 예를 들자면 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카페, 뭐 PC방, 다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맞아요. 네, 요즘 유행하는 중고거래 앱에요. 폐업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자영업자들이 올린 폐업 물품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발표에 따르면요. 전국 17개 시도 상가업소 데이터를 보면 4분기죠. 3차 대유행이 있었던 4분기에는 하루 평균 1,500여 개 상가 점포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박병 변호사님. 네, 전국 17개 시도에서만 하루에 1,500곳이 문을 닫는다는 수치는 정말 놀라운데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최근에 이런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이라든지 개인 회생, 파산을 위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정부가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때문인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을 시키는 건 당연한 일이나 네네. 자영업자들 혹은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이 절벽 끝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정부와 그리고 지자체가 내놓는 여러 뭐 지원책들 그리고 뭐 대책 방안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 카페 사장 연합회나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그리고 헌법 소송을 낸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영업 방침이 조금 애매했잖아요. 카페 사장 연합회 입장을 보면 식당이나 브런치 카페 같은 곳은 영업이 되는데 홀 영업을 하는 카페는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이게 적절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네.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카페를 운영하든 일반 식당을 운영하든 모든 분들이 다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가지고 업소별로 제한을 하는 기준이 좀 많이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은 카페의 경우에는 뭐 단계마다 다르지만서도 일단은 어느 단계에 가면은 홀 영업 자체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시간이나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홀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피해를 입는 카페 운영업자들 입장에 본다면은 반사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피해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 이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서로 피해를 같이 보는 분들이 피해 의식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주위에도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정말 12월 그때 이제 격상이 됐을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을 닫을 수 없어서 그래도 몇 잔이라도 팔기 위해서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게 감염병 예방법에 이런 좀 보상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지금 현행 그 감염병 예방법에는 의료인이나 병원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1년 넘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게 확산되게 되니까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어떤 피해 보상을 할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카페 외에도 참 문을 열지 못한 곳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코인 노래방도 있고요. 헬스장과 필라테스 같은 체육시설 운영자들도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이제 코로나 소송이라고 할까요? 좀 많이 좀 쌓여가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평소와는 달리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역 지침 또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은 점점 늘어날 예정인데요. 지난 1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2019년도에 대비해서 7만 5천 명이 줄었다고 하고요. 예. 또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는 16만 5천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법과 대책이 하루빨리 지정되길 바라봅니다.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이 험난한 취업 난 속에서도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소송 시작을 또 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는 교사 임용 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확진자들의 응시를 막아섰기 때문인데요. 교사 임용 시험을 보지 못한 우리 67명의 응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 때도 사실 비슷한 논란이 일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태원 집단 감염 당시에는 방역 당국이 10,000명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게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는 헌법 소원도 있었고요. 예, 민변, 참여연대 등이 작년 7월 말에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네. 당시 문제가 되었던 클럽에 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에 들렀던 행인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모두 수집하여 고위험 감염군으로 분류한 조치를 하였는데 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런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하여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잉 조치였다는 건데 코로나가 사실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논쟁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나라는 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코로나 발생 초기에 프랑스에서는 긴급 이동 제한 명령을 선포했고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부랴부랴 새로운 입법을 추진했고요. 그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미국에서는 방역을 우선시하는 판결이 초반에 많이 진행되다가 예. 최근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두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도 현재 또 법적 분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이 대면 예배 등 방역 지침을 어긴 부산의 한 교회에 대해서 시설 폐쇄 명령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는데요. 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종교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한 것도 아니고 집행정지를 받아들여지면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면 예배는 예배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식 이런 형태로 이제 뭐 온라인 예배라든지 이런 형태로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신청한 집행정지가 부당하다고 이제 본 건데. 정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불편한 동행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기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다면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도 또 많은 질문들이 던져졌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찾아가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자, 오늘 법률을 통해서 코로나19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짚어보는 시간, 더 로이어 첫 시간으로 만나봤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분들 오늘 어떠셨습니까? 김덕기 변호사님. 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힘드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도 힘들고 네. 또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 또한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원래도 동동거리면서 살았던 저희 워킹맘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아주 큰 혼란 속에 갇힌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모두 방과 수업까지 마치고 학교할 수 있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또 저희 더 로이어 프로그램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워킹맘이셨군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겠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맞습니다.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네.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예. 일상생활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예, 박보영 변호사님. 법이라고 하면 일단 머리 아프고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상담 일정을 잡아놓은 날부터 상담하러 오는 당일까지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일들이 상호 간의 약속과 이행으로 진행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런 더 로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쉽게 유익한 법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크고 작은 사건들 혼자 끙끙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법률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찾아서 같이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유서연 사무장 고생 많았어요. 어떠셨나요? 네, 오늘 뭐 제가 첫 출근이었는데요. 예. 네, 코로나19라는 시대 속에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네. 정말 많이 심각하구나, 많이 힘들게 하루를 살아내시고 계시는구나, 네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방송통신진흥법 23조 2항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네.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50분은 더 로이어와 함께하라. 아하. 네, 많은 역시,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명쾌한 우리 유 사무장입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요 법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